사실적 이해에 이어서 추론적 이해입니다. 추론은 추리 상상적 사고 플러스 논리적 사고입니다. 그러니까 추적 따고 논적 따서 추론이죠. 그죠? 자, 여기 제가 한자로 한번 적어봤어요. 추론. 칠판 한번 보실래요? 추론. 추, 밀추, 미루다, 밀다, 론, 논할론. 주어진 정보, 텍스트, 글을 바탕으로 드러나지 않는 판단 또는 정보를 이끌어내는 능력이 추론이에요. 그래서 요건 추리죠. 어디까지나. 이렇게 추리해 나갈 때 뭡니까? 그 과정이 논리적이어야 한다. 이러네. 그러니까 추리 상상력과 논리적 사고를 합해서 뭐라 그래요? 추론적 이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앞에서 사실적 이해가 글을 드러나 있는 정보를 뭡니까? 있는 그대로 이해하는 것이라면 여기는 드러나 있지 않는 정보나 판단을 드러난 정보를 통해서 미루어 짐작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과정은 정보의 추리, 여기는 세부 정보, 그죠? 세부 정보. 그 다음에 또 핵심 정보, 뭐 생략된 정보, 세부 정보의 추리, 또 핵심 정보의 추리, 다음에 생략된 정보의 추리,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상황의 추리에서는 구체적인 적용입니다. 구체적 적용. 이 상황의 추리는 추상적이고 관념적인, 그러니까 포괄적인 내용에 밑줄 그어놓고 그와 같은 구체적인 예시에 해당하는 걸 골라라. 그래서 내용을 추상적으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적으로 얼마만큼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주로 이제 구체적 상황, 사례 이런 데 적용하는 내용이죠. 태도와 관점. 태도는 대상에 대한 자세. 다음에 관점은 그것을 바라보는 방향, 각도 이런 겁니다. 필자가 대상, 말하자면 이 대상은 대부분이 화제에 대한 얘기겠지만 이 대상을 어떤 자세로, 그러니까 이때는 긍정적 자세, 비판적 자세, 부정적 자세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리고 관점도 보는 방향, 어떤 관점에서 이를 연결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추리하고. 다음에 과정의 추리는 뭐다? 이게 쭉 연결되는 과정 속에서 주로 이제 전제의 추리와 결론의 추리가 있습니다. 나타나 있지는 않죠. 전제의 추리는 본문이나 결론을 내려놓고 앞에 전제, 앞세운 명제를 추리하는 것이고, 결론의 추리는 본문을 내려놓거나 어떤 내용을 앞세워두고 지문으로 제시하고 그 뒤에 이어질 결론을, 그러니까 주장에 대한 추리가 결론의 추리입니다. 또 하나가 더 문제 유형에서 논증의 타당성, 이 과정 자체, 이 과정은 모두 다 논리적인 논증에서부터 비롯됩니다. 논리적이 한다에 대한 이론적 설명이에요.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한번 첫 번째 이제 정보의 추리부터 볼까요? 주요 평가면은 중심화제를 파악하고 세부 정보의 함축적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가. 중심화제는 반복이 되죠. 주제가 될 때가 많은데. 다음에 생략된 정보, 그리고 또 정보 사이의 논리적 구조적 관계. 우리가 구조적 관계는 사실적 이해에서 본 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번 세부 정보입니다. 세부 정보의 추리. 추리니까 추론 되겠죠. 자, 세부 정보. 드러나지 않은 각각의 개별적인 세세한 정보를 얼마만큼 밀도 있게 파악하는가 하는 거죠. 마지막에 보니까 정보 간의 관계는 선후관계, 시간적으로 앞에 하고 뒤에 하고, 그 다음에 대립관계, 서로 상반된 내용이 대치되죠. 인과관계는 앞부분에 원인이 있고 뒤에 결과가 나오는 거고, 사실과 비유는 사실의 진술이 있다면 비유는 빗대어 표현한 거죠. 이것은 그 밑에다가 페이지 45쪽 적어놓고요. 45쪽에 한번 나왔던 내용입니다. 참고 한번 하시기 바라고요. 도움 닫기 이제 바로 가겠습니다. 자, 1번 철근 콘크리트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기억이 가능해진 이유. 여러분 여기 보면은 원래 한번 보세요. 이거 하기 전에 문제의 알고리즘, 문제의 알고리즘이 규칙성이에요.
일종의 규칙이라는데 알고리즘을 이렇게 보면은요. 이게 어떠냐 하면 문제라는 것은 첫 번째 뭐가 있다? 1번 맨 처음에 물음이 있죠. 물음은 어떻게? 문장으로 제시됩니다. 어떤 문장? 의문문. 그게 무엇인가 묻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부분 독해에는 뭐가 나와요? 지문이 나옵니다. 지문. 상황 지문이라 그러죠. 지문을 통해서 세 번째는 선택지가 있잖아요. 일단 외형적 구성은 이래요. 선택지가 1번에서 5번까지 있단 말이죠. 이렇게. 그 문제 알고리즘은 보통 이 물음에서 뭘 알 수 있습니까? 출제자의 의도를 알 수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 뭘 묻고 있는가? 물론 좀 더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물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출제자의 의도에 입각해서 어떤 경우에 지문을 생략하고 바로 선택지로 갈 수 있습니다. 이 출제자의 의도를 연결하고 대부분 이 지문이 길 때는 선택지를 먼저 파악하는 게 좋습니다. 무조건 그런 건 아니고요. 파악하면서 특히 세부 정보는 그래요. 그래서 역으로 지문을 읽으면서 뭐 체크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그래서 여기서는 지금 물음이 어느 정도의 정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01번 같은 경우에 이 물음은 뭘 얘기했습니까? 철근 콘크리트 공법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공법을 사용함으로써 뭐예요? 바로 사용함으로써 기억이 가능해진 이유. 기억이 가능한 이유. 그럼 기억에 집중해서 일단 1차적으로 봅시다. 기억 부분이 온갖 형태의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가능해졌다. 뭐 수평적 지붕을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그 단락만 보세요. 빠르게 풀려면 이게 뭐 전략적 독해 아니겠습니까? 시간은 최대한 줄이고 답은 정확한 정답을 고르는 능력. 이것이 바로 전략적 독해의 목적이자 바로 귀결점입니다. 자, 보죠. 박공형이나 아치 등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경사지붕에 비해 평지붕은 고층화가 가능해 공간의 효율적 이용이 가능하다. 그럼에도 평지붕은 19세기 들어서야 비로소 보편화될 수 있었다. 그 이유 났죠. 인장력 동그라미. 인장력이 강한 철이, 인장력은 옆으로 당기는 힘, 그 그림이 되어 있습니다. 인장력, 옆으로 당기는 힘. 밑으로 누르는 힘은 압축력이죠. 인장력이 강한 철이 그 시기, 즉 19세기에 등장했고 19세기 말에는 볼을 압축력에 강한 압축력 위에서 누르는 힘이 강하단 말이에요. 견디는 힘이. 그게 바로 콘크리트로 만들고 인장력이 뭡니까? 인장력이 작용하는 보의 아래 부분에 철을 바로 인장력과 그러니까 이게 압축력이 강한 콘크리트로 만들고 콘크리트로 그 다음에 인장력이 강한 거죠. 옆으로 당기는 힘이 강한 철을 이렇게 연결하는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그래서 온갖 평지붕 같은 건축물이 가능했다는 얘기죠. 답은 5번이에요. 압축력과 인장력으로 인한 구조적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그죠? 19세기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두 가지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뭡니까? 평지붕 같은 게 가능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는 지금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제가 설명을 드릴 때 어떻게 문제를 좀 더 빠르게 정답을 고를 수 있는가 이 점에 초점을 뒀습니다. 그래서 해당하는 내용이 있는 기억의 내용이 있는 그 단락을 읽으면서 그 이유가 뭔가를 곱씹어서 선택지와 대조하면 딱 5번이 답이 나옵니다. 다음 두 번째, 생략된 정보의 추리입니다. 여러분, 생략된 정보의 추리라면은 생략된 곳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글의 내용 가운데 생략된 정보가 있다는 전제가 깔립니다. 자, 그 다음 글을 살펴보기로 할까요? 기억 전통적으로 대중매체 연구는 매체에 노출된 수용자의 반응, 즉 그들이 보이는 태도나 행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러면 전통적인 대중매체 연구가 있었겠죠. 그 연구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그 있었다가 전제돼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내용을 한번 살펴보시고요. 두 번째, 앞뒤의 문맥을 잘 살피자. 여러분 지금 생략된 정보에는 그 괄호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괄호의 앞뒤 문맥을 유기적으로 잘 파악해야 그 내용에 어떤 것이 들어갔을까라는 판단이 서는 것 아니겠어요?
자, 기억해보면 기존의 산업이 사라지고 없던 산업이 새로 생기는 이러한 추세를 고려할 때 기존에 우리 산업들이 많이 사라지기도 하고 또 생기기도 합니다. 앞으로 산업을 정의하거나 분류할 때 산업의 분류 정의할 때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문제가 지금 화제예요. 고정된 기준이나 체계보다 신축적임이 즐겁습니다. 실질적인 접근 방식, 신축적이고 실질적인 접근 방식 아직까지는 추상적이에요. 많이 사용할 것으로 보인다. 또 기술 혁신이 가속화되고 구매력을 가진 인구의 구성이 달라지면 새로운 산업이 생겨나고 오래된 산업이 사라지는 현상도 더 활발히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제 산업의 정의나 분류도 어떤 관점, 여기 생략된 것은 지금 보시면은 어떤 관점이 들어갑니다. 어떤 보는 방향. 이 관점은 그 위에서 시대가 자꾸 변하잖아요. 그리고 산업이 죽고 생기고 합니다. 이런 추세에 말미암아 보고 또 신축적인 실질적인 접근 방식은 현실 변화에 이러한 현실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그죠? 능동에 대처할 수 있는 유연한 사고, 유연한 관점이 필요하다. 할 때 기술에 대한 산업에 대한 분류나 정의를 내릴 때는 이렇게 현실 변화에 따른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유연한 관점이 필요하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도움이 될 겁니다. 돔닫기 예제 한번 가보겠습니다. 돔닫기 예제 문제는 사실 가만히 보면 2번은요 상황의 추리 문제 같아요. 상황의 추리와 통한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나중에 상황의 추리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게 구체적인 예시를 고르는 문제다. 이렇게도 보이네요. 자, 가번에 현대사회의 특징 가운데 인격적인 관계 미출, 인격적인 관계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는 점이다. 인격적 만남이란 뭔가 나의 전 존재와 상대방의 전 존재가 함께 소통하고 교감하는 것이라면 실제 만나는 걸 뜻해요. 여기서 여러분 가에서 고르기를 인격적 만남이 뭔가? 인격적 만남은 인터넷으로 만나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미팅을 해서 만나는 겁니다. 이런 의미 파악을 해두셔야 돼요. 전 존재와 상대방의 전 존재가 얼굴을 마주하며 실제 보는 거예요. 자, 다른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답은 마지막에 좀 보다 더 강조된 내용이 있겠죠. 한번 볼까요? 그게 지금 얘기가 다에서 생략된 내용이니까 다를 집중적으로 봅니다. 소통과 관계를 확장하는 새로운 도전으로 예상됐던 인터넷으로 이내 오히려 인터넷의 바다에 이르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정보도 교환하고 하는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오히려 현실적 인간관계가 고립되는 이런 측면이 바로 반대 상황의 아이러니죠. TV를 통한 만남도, 채팅에서 만난 상대방도, 게임에서 만난 동료도 인격적 만남이 없으면 실제 만나는, 실제 나와 그 대상이 실제 약속 장소에서 만나는 그 구체성이 없으면 참된 의미를 지니지 못한다. 그러니까 필체는 인간미가 흐르고 보니까 건강한 사이버 공동체를 건설하자면 그 해법을 어디에서 해결 방안을 아무래도 과거의 소통 관계가 거기 나오는 인격적 만남, 즉 다시 말하면 실제 만나야 된다 이런 얘기죠. 이에 대한 뒤에 뭡니까? 구체적인 예는 어떤 것일까? 1번 요즘은 가족들이 인터넷을 통해 만나고 있다. 이건 실제 만나는 게 아니라 인터넷을 통해서 인사만 하고 있다면 이건 뭐예요? 단절입니다. 인터넷 속에 만나면서 상대방에 대한 배려는 필수적이다. 이건 인터넷의 예절을 얘기한 거예요. 전혀 관계없고 사이버 공간뿐 아니라 이 사이버 인터넷을 통해서 만나더라도 현실 공간에서 자주 만나는 이게 실제 만나는 거예요. 동호회 운영이 더 잘 된다. 이게 답이죠. 구체적인 사례로. 3번이 답. 7. 인터넷 게임에서 만난 같은 편에게서 요즘 사람들이 인간적인 친밀감을 느끼는 것은 단순한 동료의식일 뿐입니다. 실제 만남이 없잖아요. 더 이상 현실에서 소통과 관계의 확장을 꾀할 수 없는 사람들이 인터넷의 세계로 빠져들게 된다. 이 말은
현실적 인간관계가 고립되는 사람들의 유형을 나타낸 것에 불과합니다. 자, 그래서 필체가 말하는 뭡니까? 과거의 인간관계입니까? 그 필체가 해법을 아무래도 과거의 소통관계가 바로 인격적 만남이요. 이런 인격적 만남이 뭐가? 실체 만남을 뜻한다라는 것을 파악하시면 정답을 3번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3번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니까 한번 풀어보시고요. 다음에 세 번째, 발사촉의 핵심 정보의 추리. 자, 우리 세부 정보의 추리 쭉 봤고요. 핵심 정보의 추리. 핵심 정보는 거의 주제죠. 논지일 수 있고. 자, 필체가 궁극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바가 바로 필체의 의도 또는 주제입니다. 셋째 줄에 대부분 숨겨진 주제는 필체가 글 속에 남겨둔 단서들을 그걸 실마리로 추적해야겠죠. 당연합니다. 드러나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글 전체의 의미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이렇게 꿰뚫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독해 해법이 연결이 되셔야 돼요. 자, 아마 국어 능력 인정시험이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라는 서술화된 글들을 한번 참고로 읽어보고요. 바로 보험닫기 예제 보시면서 핵심 정보 파악뿐만 아니라 종합적 관점에 이 지문이 조금 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국어 능력 인정시험에 지문이 길 경우에 세 문제 내지 네 문항을 둔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여러 가지 각도에서 종합적으로 한번 내려봤어요. 다음 글을 읽고 답해 보시오.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우리 4번에서 7번 문제 보면은 일단 이 글을 읽기 전에 토인비, 그죠? 토인비. 지금 토인비 얘기를 합니다. 예. 여러분, 토인비는 누구인가? 사전 지식은 영국의 역사학자예요. 영국의 역사학자. 토인비. 아주 대단한 사람이 영국의 역사학자. 대표적인 저서로 역사의 연구가 있습니다. 지금 이 글도 역사의 연구를 보고 그 토인비의 그와 같은 사상 견해를 문명에 대한 사상 견해를 유시민 씨가 나름대로 옮겼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토인비 역사의 연구에서는 독자적인 문명사관을 언급합니다. 독자적인 문명사관. 문명사관. 문명으로서 역사를 얘기하는 그런 관점이에요, 문명사관은. 조금 도움을 받으면 좋죠, 그죠? 그게 이제 이 토인비의 핵심이 뭐냐 하면은 문명을 하나의 유기체. 우리 보면 문명이라 하면 우리 그 4대 발상지들 있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 황하 문명,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의 인더스 문명,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살아있는, 유기체는 살아있는 생물이다. 이러한 문명 하나의 유기체가 이러한 생멸, 이게 문명의 생존하고 멸하는 것이 바로 역사다. 역사는 다른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얘기한 게 주로 이제 해당 문명이 성장하고 보다 더 진보하고 발전해 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도전과 응전. 이런 방식을 제시합니다. 이 도전과 응전이 바로 대항이죠, 일종의. 이 글을 읽어보시면 이러한 기본 지식을 조금 알고 있다면 알고 들어오는 게 상당한 도움이 되겠죠, 그죠? 자, 여러분들 큰 무리가 안 따릅니다. 자, 토인비에 따르면 문명은 자연 환경의 도전에 대한 인간의 성공적으로 응전한 곳에서 발전한다. 도전과 응전이라는 핵심들이 있죠. 그리고 그 문명이 계속해서 성장하려면 새로 부딪히는 도전에 대해서도 계속 성공적으로 응전해야 한다. 문명에 대한 도전은 자연 환경의 변화나 다른 문명의 침략처럼 외부에서 오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문명 자체가 만들어내는 내부적 문제이다. 성장하는 문명은 늘 새로운 문제에 봉착하며 문명이 높이 발달할수록 내적 도전도 물질적인 것에서 정신적, 도덕적인 것으로 발전한다. 그러면 한 문명이 계속되는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면서 성장할 수 있게 하는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그 추진력이죠.
문명의 추진력.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이렇게 한번 요약적으로 갑시다. 문명의 추진력은 어디로부터 출발하는가? 성장 발전하기 위해서는 바로 도인비는 바로 여기서 창조적 소수자. 창조적 소수자.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이 그 힘의 원천이라고. 이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 약간의 엘리트 의식이 좀 있죠, 그죠? 자, 도인비는 둘째 단락입니다. 둘째 단락. 이런 얘기로 이제 첫째 단락이 간단하게 요약이 되죠. 도인비는 사회를 창조성이 지닌 소수자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집합으로 간주했다. 창조적 소수자는 사회의 극히 일부이지만 새로운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하는 길을 제시함으로써 비창조적인 다수자, 즉 대중의 지지를 얻어 그들을 이끈다. 이때 창조적 소수자와 대중을 결합시키는 것이 미메시스. 자, 용어의 미메시스. 응? 자, 이 미메시스가 나옵니다. 미메시스. 미메시스는 뭐다? 이 소수의 창조적 소수자. 여기에 많은 다수의 대중들이 창조적 소수자의 생각과 사유에 모방하고자 하는 거예요, 모방. 여기서 이제 미메시스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미메시스는 대중이 일종의 사회적 훈련을 통해 창조적 소수자를 기계적으로 모방하는 것을 말한다. 대중이 창조적 소수자를 모방하고 둘 사이의 조화가 유지되면 문명은 내외의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존하면서 계속적으로 이게 모방을 해서 조화가 이릅니다. 조화를 이루면 이 문명은 이런 문명은 어떻습니까? 계속 발전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지속적으로 성장 발전한다 이런 얘기. 자, 셋째 단락입니다. 문명을 성장시키는 힘을 창조적 소수자에서 찾는 한 그 쇠퇴의 원인 역시 같은 곳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도인비는 창조적 소수자의 창조성에는 반드시 그에 상하는 업보가 따른다고 봤다. 기억이 나옵니다. 세 번째. 그래서 그를 뭐라고 하면 창조성의 업보, 이를 뭐라고 했다? 저기 나오는 네메시스를. 네메시스. 이걸 지금 언급하기를, 네메시스는 뭐예요? 창조성의, 이게 말하자면 창조성의 업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기 기억이 되겠습니다. 창조성의 업보. 그럼 창조성의 업보를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문장을 조금 더 보셔야 됩니다. 자, 그 얘기는 네메시스는 도전에 대한 응전에 성공한 소수자가 자기의 인격과 제도와 기술을 우상화하는 데서 비롯되고 어떤 도전에 이제 지금 네 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창조적 소수자가 우상한다. 창조적 소수가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서 비롯된다. 그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하고 다음 네 번째 단락에 갑시다. 어떤 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한 창조적 소수자는 다음번의 도전이 앞에 것과 전혀 다른 것이죠. 다양하니까. 그래서 예전에 했던 방식을 응전한다. 그것은 그들이 과거의 성공에 도취되었기 때문이다. 과거의 성공에 대한 도취는 일종의 교만과 우상숭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제 네 번째, 이 과거의 성공의 뭡니까? 바로 도취. 이게 바로 결국은 뭐예요? 교만. 이것이 바로 교만과 우상숭배야. 그래서 사람을 신격화시킨다든가. 여기는 4번 단락은 가만히 보면 이 네메시스에 대한 부연입니다. 상술이나 부연적 요소예요. 여기서 과거의 성공에 도취된 교만한 이와 같은 창조적 소수자들이 자신을 우상화하는 데서 뭐예요? 창조성의 업보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러분들 바로 문제에 가서 5번 한번 바로 봅시다. 기억에 대한 구체적 설명. 그러니까 창조성의 업보는 창조성의 결과에 교만, 자만을 하게 되기 때문에 하는 답이 1번입니다. 5번에는. 자, 찾으셨습니까?
그 다음에 A 나타나 있죠. A는 그 밑에 문장과 연결이 단락과 같은데 5번 단락이죠. A가 이렇게 있어요. A 부분은. 자, 교만에 빠진 소수자는 창조성을 상실한다. 따라서 이들은 이제 창조자의 역할을 할 수 없다. 그뿐 아니라 그 사회의 권력을 쥐고 세도전에 성공적으로 응전할 수 있는 새로운 창조적 소수자의 진출을 가로막고 왜? 지금까지 가진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억압한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문명은 혜택의 해체에 내리막길.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교만이 결국은 새로운 창조자들, 이 창조성이 결여됩니다. 창조성 상실되죠. 이 사람을 나중에 그 다음 단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러분들 지배적 소수자라고 했어요. 이렇게 되면 문명이 뭐다? 바로 여기 어떻게 돼요? 바로 쇠락하게 되죠. 그죠? 문명이 해체되면 쇠락하게 된다. 성장 발전과 여기 나온 문명이 해체되는 지배적 소수자와 여러분들 창조적 소수자는 차이점이 뭡니까? 바로 여기 창조적 소수자와 지배적 소수자의 차이점은 창조성의 상실, 창조성의 여부입니다. 창조성이 있는가 없는가? 이 여부죠. 그렇다면 4번 문제 한번 보세요. 창조적 소수자와 지배적 소수자를 구분하는 근본적인 기준은 창조성의 유무죠. 그죠? 그렇게 해서 1번이 답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단락 보시죠. 지배적 소수자에 대해서 대중은 미메시스, 모방을 처리합니다. 모방하려 들지 않겠죠? 독재하고 억압하는데 누가 모방을 하겠습니까? 그들은 이제 소수자에게 자발적으로 복종하지 않는다. 창조적 소수자와 대중 사이의 조화가 무너지면 문명은 성장을 멈춘다. 지배적 소수자는 창조성의 매력이 아니라 강제력을 동원하여 자기의 지도력을 유지하고 무너진 조화를 되살리려 하지만 거기에는 강제력과 지도력을 유지하기 위한 힘, 권력, 누르는 거예요.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책이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이제 개혁, 또 혁명은 뭐다? 지연된 미메시스다. 이런 용어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한번 독해를 쭉 해봤는데요. 4번, 5번은 풀었고 6번 볼까요? 기엇과 디귿의 속성 비교. 여러분들 기엇과 디귿 한번 봅시다. 그거 조금 덜 봤네요. A 밑에 과거의 성공에 도취한 나머지 자아와 제도와 기술을 우성하여 창조성을 잃은 소수자는 지배적 소수로 변모하죠. 창조성의 상실. 그래서 그들은 주의봉은 창조성입니다. 지휘봉을 쥐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는 대신에 그 창조성을 상실해지고 그 대신에 몽둥이는 폭력성이에요. 그 조금 전에 밑에 나온 강제력 폭력성이죠. 그래서 기억은 함축적 의미가 창조성, 몽둥이는 함축적 의미가 폭력성, 또는 여러분들 강제력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6번의 답은 3번이 답이 3번. 7번. A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 자, 여기 A번 나왔습니다. 창조성을 상실하게 되는 그와 같은 지배적 소수와 문명이 해체되는 과정을 얘기했는데 여기 나오는 지배적 소수자들은 한번 창조적 소수자의 위치에 올랐다가 이렇게 뭡니까? 지배적 소수자로 전락해서 문명의 쇠락의 길로 가게 됐습니다. 구체적 사례의 적용이죠. 어찌 보면. 자, 그래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예로 적절해야 되는 것. 당파 싸움으로 공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도 우리 조상과 신앙 있죠. 우리 조상과 신앙 과거 문명에서 과연 이들이 창조적 소수자였던가? 여기 이 부분은 창조적 소수자, 한때 잘 나가던 창조적 소수자가 나중에 지배적 소수로 전락해서 문명이 해체되는 그와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 조선과 신하들이 과연 과거 문명의 새로운 창조자였던가? 아닙니다. 그죠? 화려한 날이 있었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화려한 날이 없었는 거예요. 그게 안 나타났기 때문에 적절한 예가 아닙니다. 2, 3, 4, 5번 볼까요? 2번 미국의 자동차 산업, 포드 회사라든지 이런 쪽으로 한때 잘 나간 화려한 날이 있었어요. 창조적 지배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비유컨대. 그러나 일본에 빼앗겼다. 그다음에 영국이 19세기 세계 최강의 산업국이었다. 창조적 소수의 화려한 날이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창조적 소수자로서의 그런 잘 나가던 시대가 있었다. 그게 바로 뭐였다?
그런 조화가 미메시스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음 세 번째, 유대민족은 일신교에 가장 먼저 도달하여 어떻습니까? 다른 민족보다 뛰어난 업적을 이룬 적이 있죠. 5번, 도시국가로 세계의 선도적 역할을 한 그리스도, 창조적 소수자에 갚하는 그런 화려한 날이 있었다가 전락했단 말이에요. 문명이 급성장했다가 화려하게 조명을 받았다가 전락한 그와 같은 예들입니다. 그러나 1번은 다시 말하면 우리 조정과 신하들은 과거 문명에서 성공적인 창조적 소수자가 됐던 적이 없습니다. 됐습니까? 자, 그래서 답이 1번입니다. 잠깐 여유 뒀다가 상황 추리 이어가겠습니다.